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쌤입니다. 와 선생님. 네. 선생님은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6남매예요. 6남매요. 네. 와 자식 부자다. 그죠? 저는 이제 1남 1녀. 네. 이제 뭐 제가 둘째죠. 네. 오빠하고 8살 차이가 나는데 네. 이번에 우리가 할 책이 편지로 우애를 나눈 형제. 네. 누구 이야기예요? 정약종과 정약용 이야기입니다. 네.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저학년 수준의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4학년까지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역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동화책 이렇게 그림으로 된 것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역사적 배경이 없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어머니들이 꼭 고학년들 두꺼운 책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그림 동화로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도 괜찮죠. 네, 좋죠. 네. 나오는 네. 그 두 형제가 주막집 형제거든요. 네. 둘이서 막 싸워요. 그죠? 네. 형은 강세, 네. 아우는 막세. 강세, 막세. 너무 재밌죠? 선비님이 들어오라고 방으로 그러시더니 이 아이들한테 정씨 형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네. 이 정씨 이야기 들려주는 사람이 사실은 작가 입장일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정약용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정약전가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 싸우는 형제들한테 이제 들려주는 거죠. 맞아요. 엄마랑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뒤에까지 엄마는 시침이 뚝 떼고 그냥 읽혀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분은 누구신 것 같아? 하고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놓칠 수도 있어요. 네. 정약용이라는 거를. 근데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죠? 네. 역사를 조금 아는 아이들은 정약용 이러면 바로 알지만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 중에 너희들은 어떤 미인이 제일 좋아? 막 그냥 물어봤더니 네. 그게 보통 세종대왕 정말 많이 나와요. 이순신, 네. 그 다음에 장영실. 정약용은 아예 안 나오는데 그렇죠. 이분 진짜 멋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조선 시대 통틀어서 가장 천재가 아니었을까? 이런 사람이죠. 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정약전과 정약용을 저는 여태까지 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형제끼리 우애가 좋다는 건 알았는데 동화책 속에서는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오히려. 그쵸. 그래서 좋았던 거는 요 앞부분에 여기 보면 정약전이 아우 정약용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네. 다 이제 귀양 가가지고 네. 서로 편지를 한 거겠죠. 네네. 예전에는 통신수단이 별로 없었으니까 글로 뭔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특히나 유배를 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그죠. 그렇죠. 편지가 중요한 수단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시절에 그럼 편지는 어떻게 전해줬나요? 누가 전해줬나요? 이렇게 하는데 편지를 전해주는 심부름꾼이 있었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유배를 갔어도 거기 가서도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했다 이런 얘기던데요. 근데 그 편지를 이제 네. 오늘 쓰면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을까요? 그쵸. 그리고 네. 또 도착하고 나서는 또 받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 걱정 반, 설레임 반 이런 거. 또 받은 사람이 또 편지를 쓰고 또 상대방한테 전해지는 시간까지 또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그렇죠. 이 한 편 한 편이 아주 귀한 편지인 거죠. 네, 이 책에서 이제 소개되는 거는 오형제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정약전과 정약용 몇째와 몇째였나요, 선생님? 정약전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들, 그다음에 정약용은 넷째 아들. 그래서 네. 둘째하고 넷째가 그렇게 이제 친하게 지냈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그 형제, 남매 뭐 이렇게 음. 있는 아이들 보면은 참 우애가 좋으면 부모님이 행복한 거죠. 그것만큼 행복한 거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한테도 이런 책 읽어주면서 형제 간의 우애 같은 것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돌아가신 그 형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면서 형 생각을 더 하게 됐던 거죠. 네. 아버지가 화순 현강으로 이제 가 계실 때 이 네. 형제들도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근처에 절에서 공부를 했대요. 네. 졸리면 얼음물로 세수를 하고 네. 토론을 하면서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려지지 네. 않나요? 형제가 책을 읽고 서로 토론을 한다. 보통 가까워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토론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주제를 놓고 야 이제부터 토론하자가 아니라 뭔가 하나 이야기거리만 있어도 그냥 앉아서 이야기에 끊임없는 거죠. 네. 가장 바람직한 토론이면서도 또 형제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남긴 저서들을 이렇게 보면은 좀 네. 분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네. 정약전은 좀 어떤 생물이나 이렇게 아무래도 자산어보라는 글을 쓰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강하다면 또 우리 정약용 이분은 수원화성이라던가 뭐 거중기라던가 이런 걸 만드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목민심서라든가 흠흠신서, 네. 그 다음에 경세유표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마가해통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 관련 서적인 거죠. 오늘날 말하면 진짜 융합형 인재인 거죠. 이분이 현대에 살았다면 네. 문과를 가야 되나 이과를 가야 되나 문과와 이과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그죠. 반대.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이렇게 항상 같이 공부도 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은 보는 내내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결국에 귀향을 가죠. 근데 그 기한간 이야기도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살펴는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선생님. 정약용과 정약전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천주교를 배척하는 이 시대였잖아요. 네.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원래 이 천주교라는 것이 서학이라고 해서 서양 학문으로 들어온 거죠.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실학자로서 새로운 학문을 접한다는 측면에서 이 학문을 접했던 건데 양파 싸움에서 밀려서 결국은 유배도 가게 됐던 거죠. 외영 같은 경우는 이승훈이라는 분은 최초 세례자였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또 순교를 하시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분이기는 할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이 정약용 바로 위의 형 정약종 같은 경우에는 신유박해 때 제일 큰 형 4위까지도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황사영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이때 다 처형을 당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황사영이라는 사람은 이거와 관련해서 거열형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서양의 학문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기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조상한테 제사 너무 중요한데 네. 제사를 안 드린다거나 또는 뭐 평등사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신들과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양 학문으로서 조금 빨리 들어왔더라면 선교사들도 되게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조금 개방이 빨랐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남죠. 그렇죠. 네. 정약용과 정약전은 그나마 그래도 유배 갔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뭐 형은 어쨌든 거기서 뭐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긴 했지만 정약용은 다시 그 유배가 끝나고 돌아와서 또 한참 또 학문에 정진을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박해 때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유배형은 힘들었겠지만 그나마 그게 또 다행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이 드네요. 유배라는 것도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가서 그 시간 동안 또 정말 많은 책들, 그렇죠. 훌륭한 책들을 남기셨다는 네. 게 그래서 위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약용이 자기 형 정약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부분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형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둘이 같이 해배가 되어서 돌아왔다면 그 이후에도 얼마나 그 노후를 둘이 형제를 나누면서 잘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정약용이 유배 풀려나고 나서 이제 네.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오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흑산도 주민들에 의해서 이제 무산이 됐다라고 할 때 가슴 아팠거든요. 이 책 정말 읽으면서 생각한 게 영화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자산어고. 영화 네. 보고 싶다. 네, 네. 좀 보면은 또 다른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고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약용과 정약전 이야기니까 정약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유적지 같은데 같이 다녀보는 것도 정말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원 화성 갔었죠, 선생님. 그쵸. 그래서 예, 예. 가보면 네. 이분이 정말 과학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아름답거든요, 되게 수원 화성이. 네. 그러니까 이런 인문적으로도 매우 네. 뛰어난 학자가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책만 쓰신 그런 학자인 줄 알았는데 수원화상이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매치는 좀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인물들 책 보면 정말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분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과학이 발전하면 그 관을 이렇게 파면 DNA 같은 거 해가지고 복제인가 만들어지면 세종대왕, 이순신 뭐 그런 생각해요. 저는 정약용 이 모든 분이 이 시대에 다 나오신다면 생각 너무 나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막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좀 뭔가 좀 팁도 좀 드리고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학년은 어떻게 독활동하면 좋을까요? 정약용 입장에서 형님한테 편지 쓰기를 해볼까도 네.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고학년 되면 좋겠지만 저학년들은 그게 조금
역사적인 지식의 어떤 그 제약이 있다 보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냥 단편적인 것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학년이 만약에 독화 활동을 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책 만들기 간단하게 알려드렸던 그 방법으로서 그냥 간단한 책 만들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방법, 반 접고 반 접어서 여기 앞에다가는 두 정약용과 정약전을 그려보는 거예요. 선비들이 갓을 쓴 모습이라든가 네. 우리 그 복장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형 정약전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동생 정약용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봐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건 들어가지 말고 요 저학년답게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해봐도 아이들한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책을 덮고 나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정약전은 어떤 거를 했던 것 같아, 뭐 정약용은 어떤 일을 했던 것 같아 해서 좀 나눠서 왜냐면 이게 같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가 이게 이해가 안 될 경우도 있어서 한번 말로 내뱉는 것도 좋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 만들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3, 4학년 정도가 되면은 글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저라면 정약용이 되어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약전, 이제 친구는 정약전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형에게 정약전은 이제 정약용에게 편지를 쓰는 그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책을 읽는 이유가 사실은 책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인성이 길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네. 정약전과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아이들이 형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책들을 조금 다양하게 읽는다면 그 인물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거를 알면 자기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저는 예전에 이제 강진에 직접 이제 이분이 유배 가셨던 곳도 가봤었고요. 네, 저도 가봤어요. 네, 수원화성도 갔었고, 네. 그다음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이제 묻혔던 능도 갔었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많은 여행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게 또 아이들한테 지식을 더 깊이 쌓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갔다 오면 저는 꼭 글을 한 편 씁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죠? 이렇게? 자, 선생님 보세요. 아, 제가 읽고 나면 이걸 얘기하겠다고? 한 해가 다 가도록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낙네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처럼 깨끗한 신선 세계를 버리고 내겹 담으로 들러싸인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내로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이것은 억지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찍이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도 없지 않으니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이겠지요. 정약용이 형님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